한 번에 합격 해커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연진 김우진입니다. 자, 2025학년도 대비 입문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전 논리학과 인식론 전공입니다. 저는 양상논리 전공자고요. 그리고 인식론 전공을 했는데요. 출연중이란 그 과목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전공 분야에 대한 측정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추리와 논중이 합쳐진 단어가 추리논중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추리 논중이라는 단어는 평상시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용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잘한다, 추리 소설 이런 데서는 추리할 말을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원래는 리스닝이라는 단어죠. 즉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도출시키는 사고를 추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있고 이것을 근거를 통해서 주장하는 바를 내세우는 것, 이것을 논증이라고 해서요. 추리는 그래서 사고고 논증은 그 사고가 직접적인 문장 표현으로 정착화된 것이 논증으로서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이런 추리 논증은 그래서 논리학적 용어가 사용이 된 유일한 시험 형태죠. 사실 이런 제목을 가진 것도 조금 의외였고요. 그만큼 법학 사고에 있어서 법학 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논리적 이성적 사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 연구의 결과가 바로 추리 논증 시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리트의 추리 논증 과목을 공부하시면 굉장히 냉정해지셔야 돼요. 그 냉정성은 어떤 거냐면 내가 원래 적성이 법학 적성이 난 있다고 생각하고 난 법조인도 좋아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내 삶의 목표다라고 하지만은 로스쿨을 가셔야겠죠. 근데 로스쿨을 가기 위한 시험인 추리 논증 시험에서 고득점을 못 얻어서 로스쿨을 못 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적성은 없다라고 판정된 시험이에요. 즉 객관식 시험에서 정답을 맞추셔야지 적성이 있다란 겁니다. 그래서 추리논증 시험의 모든 이 추리논증 과목에서 접근 방식의 기본 원칙은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정답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학습 방향을 설정하실 때 적성이 생기는 겁니다. 단순한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런 적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요령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실제로 사고 과정에서 이런 것에서부터 얘가 맞아, 이런 것에서는 이런 보기가 도출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나 스스로도 인지를 하고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어떤 분들 기출문제, 저희 기출문제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형태입니다. 기출문제 보시면서 문제를 처음에 풀다가 나는 이게 확실하게 정답이라고 했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보통 첫 번째 생각은 문제가 이상하다. 아니죠. 내가 이상한 겁니다. 바꾸셔야죠, 완전히. 그러면 내가 그 정답을 맞추기 위한 나는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가? 내 사고 체계를 다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답이 맞아, 이게 정답이 잘 된 거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가 그 적성 시험에서 요구되는 사고 형태로 나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맞춘 사고가 허무맹랑한 사고는 아닙니다.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도출되는 정확한 사고 체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연중의 출제자들은 거의 100% 논리 전공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공직 적격성 검사라는 PSAT에서 나왔던 출제 방식, 즉 한 3차례, 4차례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문제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 보기 한 열흘 전에 이제 선정위원들이 들어가서 합숙을 하면서 시험 전까지 폐쇄된 공간에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새로 출제도 하시면서 나타난 문제라서 문제의 완전성, 문제의 그런 충족성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연 중에서 정답이 잘못됐다라고 평가된 것은 2010학년도 2회 문제에서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 번 초창기였죠.
그리고 나서 그때의 출제위원들은 전원 교체됩니다. 냉정한 시험이에요. 출제위원들로 부담되는 시험입니다. 그 정도로 검증을 완벽하게 거치고 있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오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이건 기출이 틀렸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법학 적성이나 논리 적성에 맞지 않는 사고를 가진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적성에 맞추려면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출연 중에 처음에 가장 기본은 오픈 마인드입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하고 학습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시험의 정답과 나의 생각이 좀 맞지 않는다? 그럼 오픈을 하셔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고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으면 쉽게 접근이 되고 또 의외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제가 꽤 오랜 시간 강의를 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본인 사고가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외적으로 봐서도 상위권 대학을 나왔고 우리나라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고 굉장히 똑똑하고 넓고 좋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답을 못 맞추는 것은 왜 그럴까 생각할 오픈마인드가 너무 적어요. 내가 간직하고 배웠던 사고 안에서가 무조건 맞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신 분들이에요. 안 됩니다. 고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오픈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도 다 내 사고와 내 실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이제 중간에 하시면은 계속해서 이게 좀 막힌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정답률을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하가 되는 굉장히 낮은 정답률 90%가 넘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완벽히 고치셔야 돼요. 어떤 분 보면 시험 바로 전까지도 그걸 고민을 하세요. 고민할 게 아닙니다. 그냥 수용하시고 받아들이면 끝나는 문제예요.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부터 내가 잘 모르는 사고다. 내가 나한텐 생소한 사고 체계니까 오픈을 하고 받아들이자라고 시작하는 것이 출연 중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양한 대학에서도 현재 다수 대학에서도 논리 관련 적성 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원래 제가 처음에 대학 강의를 하다가 학원을 스카우트된 경우이기 때문에 대학 강의는 지속적으로 부탁도 들어오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리적성에선 최근 리트 출연 중뿐 아니라 원래 공직 적격성 검사인 PSAT가 저희보다 한 5년 정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성으로 시험을 보면서 어떤 논리 사고를 측정했던 첫 번째 시험이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언어 논리하고 사안 판단 두 가지를 강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세 가지 모두를 논리적성을 전부 강의한 분은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논리적인 것은 하나의 사고 체계와 사고의 원리이기 때문에 제재가 무엇이 되든 상관없이 원리 원칙을 적용시키는 사고라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다양한 문제풀 또는 다양한 문제의 형태,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드릴 수 있으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 이제 현실로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이번에 최근 24학년도 시험에 대한 분포도입니다. 자, 평균은 약 22개 정도였고요. 저희는 출연 중에서 무조건 전체 리트는 표준 점수로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출인원 중 과목만 떼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균이 22개가 됐고요. 평균을 맞으면 표준 점수는 60점이 됩니다. 언어 이해는 문제수도 30문항이고요. 표준 점수는 45점이죠. 그러니까 좀 그만큼 출연 중에 대한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30개를 맞았다. 40개 전체 40개니까요. 자, 이 중에 30개를 맞으면은 76.4 정도의 표준 점수가 들어옵니다. 32개가 되면은 80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36개 정도를 맞았다. 그럼 89점의 점수가 들어옵니다. 그 원점 상계량 플러스 2.1 정도의 추가 상승이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맞으면 내가 전체 지원자 전체에서 몇 등 정도를 할까? 37개에서 이번에 38개까지 측정이 된 걸로 나타나는데요. 36개, 37, 8개 이상을 받은 사람 19명입니다.
즉 2개에서 3개 정도, 즉 37개 이상을 받으면은 전국 등이 20등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로스쿨 그냥 원하는 데 가시면 돼요. 물론 이제 언어의 예로 완전히 0점을 맞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80점 이상, 아까 80점 몇 개로 했죠? 32개입니다. 32개 이상을 받으면요 624명이었어요. 저 점수 때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32개를 맞았는데 전국 600등대에 들어옵니다. 전국 600등대면 상위 로스쿨 2개, 3개 안에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마음의 위안이 들어오죠. 아, 8개나 틀려도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34개 이상, 자, 34개다. 조금 한 2개 더 맞았다 그러면, 자, 여기선 600등대였는데 2개 더 맞으니까 99등 안에 들어요. 최상위 로스쿨 가능합니다. 2개 차이. 자, 그만큼 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분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즉, 1개, 2개 더 틀린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워. 아, 이거 내가 이제 안 풀어야지. 이건 포기해도 돼. 라고 하는 순간 어떻죠? 2개 차이를 보시면 약 500등 가까이의 차이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점에서 약간 상대평가 좀 들어오죠? 그럼 전체 분포도를 볼까요? 일반적으로 분포도는, 점수 분포도는 이렇게 포물선이 있는 게 정상적인 분포도죠. 자, 근데 저희 분포도를 볼까요? 자, 어떻게 되죠? 자, 그냥 선만 연결하겠습니다. 참 이상한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평균에서 하나, 2개 정도 더 많이 맞는 수의 사람들. 자, 평균 일단 아래쪽으로도 분포 아주 못하거나 평균 정도 있거나, 그 다음에 조금 더 잘하는 수준이 약간 들어오다가 갑자기 80점대부터 급 하강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될 것은 80점대는 아까 저희가 80점 이상 32개입니다. 즉 8개 정도의 문제는 어느 수준의 문제임을 알 수 있죠.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출연적인 난이도는 상위권 문제 10개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10개를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 물론 고난도의 문제는 10개에서 15개 정도 사이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중상 이상의 문제들은, 나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40개 중에서 내가 평균 정도 22개 정도를 받으면 만족이 안 되죠. 22개 받으면 평균 정도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도 뭐 3000등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로스쿨 갈 수 없는 점수, 평균보다 높게 점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 25개 정도 맞으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식으로 공부를 해서 평균 22개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하시면 맞을 수 있는 점수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목표는 그게 아니죠. 바로 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을 때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아래까지는 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한 개를 못 맞을 때마다 엄청난 갭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로스쿨의 선택폭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만큼 합격 가능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일단 목표는, 그렇죠, 최소 이 정도 이상, 그 다음에 85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85점 이상, 34개 이상을 받자는 건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정도, 즉 8개 정도를 틀려도 600등 안에 드는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맞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최근 3개년 문제에 있어서 뭐 어느 형태의 문제든 안 풀어보셨다면 시간을 꼭 재고, 자, 저희 출연 중에 어려운 점은 바로 시간입니다. 의외로 문제 하나 자체를 그냥 시간 제한 없이 한번 풀어보셔라 그러면은 실상 굉장히 잘 푸세요. 정답이 한 90% 가깝게 나옵니다. 시간을 무조건 넉넉히 해주고 다 풀어보라 그러면 꼼꼼히 생각하고 풀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문제 하나는 약 3분 이내에 끝내야 돼요. 40문에 125분입니다. 뭐 마킹 시간 빼고면 딱 3분 정도에 끝내셔야 문제 하나다. 그 압박감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적성 시험 발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가라는 것을 논리 적성의 측정 요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사실은 시간이에요. 뭐 개별적 천천히 풀어보니까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오더라. 아닙니다. 무조건 시간 재고 풀었을 때 나오는 점수가 실제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상황을 한번 보시기 위해서는 사실 뭐 몇 개 문제 가지고는 측정이 안 되고 그냥 난이도 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 40문항 전체를 한번 시간 안에 125분 시간을 2시간이 넘죠. 시간을 재고 한번 풀어보시는 게 현실적인 나의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출연 중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 출제가 되는가 해서 기본적인 출제 유형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연 중 시험에서 그런 고득점을 위해서는 각 유형별 접근을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여기서 이제 약간 이론적 틀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추리한 운정 논리적 과정이라는 논리적 사고의 과정이라는 틀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론적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단순 요령이나 문제를 많이 풀어왔다는 경험 가지고선 변형된 틀이라든지 또는 전문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캐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형별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실력 향상의 학습적인 전략도 중간중간에 유형별 또는 각각의 문제 상황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출연증은요. 자, 이것은 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초창기에 나타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이나 견해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 소재와 논리학, 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 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 능력과 논증 능력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약간은 좀 추상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추리와 논증 능력 두 가지 능력의 측정입니다. 수준과 범위는요. 추리 논증 영역은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자, 전문적인 세부 전공 지식에 대한 것이 없어도 풀 수 있다. 이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예를 들어서 법학 지문에서 법학에 내가 뭐 공부를 해서 법학 총론이나 아니면 개념, 판례를 굉장히 알고 있는 그 사항이 나왔어요. 그 판례에 따르면 이것은 틀렸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문제에서는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변형시킵니다. 지식에 따라서 풀면은 못 풀게끔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나온 실정법 법조에서 뭔가를 빼거나 덧붙이거나 조건을 집어넣거나 하면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식 활용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어떤 분들 아직도 법학 문제에 대해서 잘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법조문은 뭐 법학 지식을 더 강화시키면 된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과정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법학 지식을 충분히 가지면 빨리 읽을 수는 있어요. 개념들이 굉장히 익숙하니까.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문제에 대한 정답과는 관련이 없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이건 좀 아이러니컬하죠. 정상적으로 대학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은 자, 그러면 전부 다 풀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이 50점을 좀 넘어요. 네, 정상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은 그만큼 각 분야, 제재, 그 다음에 이론별로 교양순까지 전부 다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출연적 영역은 출제 범위를 특정 학문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요. 일상적 소재 및 논리학, 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소재를 활용하여 폭넓은 독서 체험과 문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과 사고를 측정한다. 전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학 제외한 전 분야가 출제 영역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 폭넓은 독서 체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과학기술 분야가 문제가 나왔다. 근데 과학기술에 대해서 공부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럼 어떻게 굉장히 생소합니다.
빨리 읽지를 못하고 개념 자체가 혼동이 되면 문제를 잘 풀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내가 좀 약한 분야가 뭔가를 보면서 미리 독서에 대한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신 독서를 할 때 한번 뭐 대충 읽어보자가 아니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분들 그 전에 시도한 분들이 있어요. 이 독서를 혼자 하기 좀 어려워서 독서 스터디도 있답니다. 리트라는 독서 스터디를 카페에서 어떻게 해서 갔는데 그분끼리 또 모여서 이제 독서 어떤 책을 읽을까라고 선정을 할 때 선정을 잘 못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뭐 어떤 뭐 그때 뭘 선택했다고 했죠? 일상적인 수필 비슷한 걸 선택해서 읽으시냐 아무도 도움 안 됩니다. 이걸 읽는 이유는 실제 저희 논증 부분이나 또는 추리 부분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실제의 그런 원전에서의 변형된 형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인터넷 치시면 고전 100권이라고 치면은 고전 100권, 200권에서 거기서 비문학 지문이 쭉 나옵니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뭐 그런 엄청난 학자들,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물론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책들에서 내가 약한 점들을 읽을 때 하나의 독서도 여러분들 좀 전략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근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 분야는 억지로 읽게 되면 잘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본인에 맞는 독서를 한번 해보는 연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반드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입문과정을 조금 늦게 들으신 분들 해당되지 않지만요. 뭐 지금 이 시기에 좀 일찍 보시는 분들은 정말 독서 최소한 몇 권 정도는 내가 약한 분야 한번 하자 도전은 하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논증 파트에서 이번에 윤리철학, 도덕철학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매년 다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같이 출제한 것은 아니지만 그전에는 미학 부분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렇게 매번 약간씩 다르게 출제에서 비중이 커져 어떤 때는 생명과학 분야가 과학기술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 양자역학도 출제가 돼요. 매번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내가 약한 분야에 대한 독서는 필요하다는 생각하고요. 경제 파트에 대해 내가 수업을 뭐 학교에 들은 적도 없고 굉장히 생소하다. 경제 파트 두세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반을 갖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독서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왜? 빨리 읽고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죠. 최소한 개념 파악을 위해서는 독서체험이 필요하고 두 번째, 문제 해결 경험은 뭐 사실 이걸 학원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PSAT나 다른 기출에서 유사 형태의 부분, 그다음 모의고사 형태로서 많은 문제 해결 경험은 드릴 수 있지만은 독서 체험은 개별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독서를 뭐 간접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게 해줄까? 뭐 자료를 많이 나눠준다. 근데 요약본을 나눠드리면 한계가 있는 것은 원전 출처가 그대로 돼요. 요약본에서 없는 내용들이 들어. 요약의 장점은 그거죠. 내가 직접 책을 읽어보고, 자, 예를 들어 원전 텍스트 쭉 읽으면서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요것들을 요약을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즉, 한 페이지 꽉 찬 것을 내가 한 6줄로, 5줄로 요약을 했다. 그러면 읽고 내가 직접 요약을 할 때 요것만 보더라도 그다음 여기서 나머지 행이라든지 맥락적으로 들어온 것을 전부 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함축이 되는 거죠. 이게 요약의 장점인데 이것만 나눠드리니까 이걸 캐치를 못하니까 실제에서는 큰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약한 분야에 대한 독서, 뭐 중간중간에 저희 출제했던 내용들, 출제가 실제 원전이 뭐가 되는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그때마다 한 번씩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뭐 심화 과정이나 모의고사 과정에서 독서 얘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입문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분야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공학, 학문 분야를 망라를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논리학, 수학도 사실 하나의 영역으로 출제가 되고요. 최근에는 논리학에 대한 실질적인 연역 추리와 기호 논리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런 기호 논리나 연역 추리의 이론들이 출제가 되면 사실 더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단 논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3단 논법을 구성하는 각각의 조건문에 대한 이론, 조건문에 대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과정까지 출제가 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에서는요, 첫 번째 형식적 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연결사에 이루어진 추리인데요. 그래서 명제 또는 문장 논리, 관계 논리라고 해서 그야말로 진리 조건들에 따라 추리한다. 기호 논리에 대한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어그램이나 모델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뭐 철저하게 논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논리학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 이 논리학 부분은요, 최근에는 직접적인 출제 형태는 많이 배제가 되지만은 간접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출연증 자체가 논리학자들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냥 문장을 쭉 읽는 것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법조문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뭐하지 않는 한 뭐뭐한다 라는 규정에서 이 뭐뭐하지 않는 한은 뭐뭐하지 않는다이라는 조건으로 구성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자, 이런 것들 즉 A 하지 않는 한 B이다. 자, 이것은 A가 아니라면 B다라는 뜻이에요. 또 이것은 그래서 오직 A일 때에만 B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풀이가 되는 내용입니다. 논리적인 용어에 대한 그렇죠, 연결사적인 관점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출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언어 추리라고 해서 이건 아마 출연증을 출제하면서 나타난 용어입니다. 전문적 용어죠. verbal reasoning이라는 단어인데요. 즉 일상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추리라고 해서 현재 가장 많은 출제의 범위에 있습니다. 즉 지문이에요. 지문이 나타나는데 이것으로부터 추리를 하라라는 겁니다. 사고를 측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법학이라든지 과학기술, 뭐 사회과학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원리 적용이죠. 개념이나 원리 원칙을 파악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서 풀어가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함축 및 귀결인데요. 텍스트 안에 함축되어 있거나 정보로부터 귀결되는 바를 파악하는 문제. 그 어떤 게 좀 숨겨져 있는 정보를 찾는 거고요. 사실관계로부터 진 사건이나 사실을 토대로 추리한 문제인데 이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현재는 요 첫 번째가 가장 많은 출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리추리가 있는데요. 사실 수리추리는 현재 문제가 굉장히 축소가 돼서 초창기에는 꽤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대수연산, 뭐 방정식 포함한 대수식, 도형기하, 그 다음에 게임이론, 이산수학, 표그래프, 다이어그램 등인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어 추리 형태로 많이 분산됐어요. 그래서 도표가 나오면서 지문의 정보를 많이 주고 도표를 활용하는 형태의 문제, 언어 추리. 약간의 계산이 들어가 있는 정보가 있는 추리.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이거 완전 계산이구나. 수리 추리를 하자라고 해서 그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지문을 쭉 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문들을 원리를 삼아서 약간의 계산이 포함돼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차라리 그냥 계산 문제다 그런 계산해보려면 말겠는데 그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원칙을 파악하는 언어 추리와 결합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게임은 뭐 지금 이제 3개 정도가 계속 출제가 되죠. 그래서 배열하기, 속성 매장, 전형적인 유형들입니다. 연결하기, 진실, 거짓 퍼즐, 수학적 퍼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게임에 대해 기초에 대해서 제가 지난달에 촬영을 했습니다. 동영상에서 촬영해서 강의가 있으니까 혹시 논리게임 한번 저희가 살펴볼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그 분야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증 파트는요. 자, 내용적인 영역은 전 분야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공학 각 학문 분야들. 뭐 규범학, 그 다음에 법학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실천적 논변도 나옵니다. 도덕적 문제에 대한 논변, 정책, 이것은 논변이라는 것은 논쟁상을 보여줍니다. 논쟁에서 갑과 을, 갑의 병정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논변파.
실제로 인지활동 요에서 논증 분석이 있는데요. 즉 논증 분석, 논증에 기반한 주장 근거 파악, 가정 파악, 생략된 전제를 파악하고 논증의 구조를 분석하고 유형 비교하는데 현재는 논증 분석에서는 이제 비교 분석 형태의 문제라 논증의 구조 분석의 형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증 파트에서 가장 많은 분야는 사실은 이 논쟁 및 반론 부분이에요. 즉 논쟁의 쟁점을 파악하거나 공통의 가정 내지 전제 파악, 반론을 제기하고 또 오류를 파악하는 형태인데요. 특히 논쟁에 대한 형태를 보여주면서 논쟁 상황에서는 각각의 주장이 무엇인가, 어떤 점이 대립을 하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 및 문제 해결로 소위 말하는 강화와 약화를 판단하는 귀납 논증에 대한 평가 부분, 비판 반론에 대한 수정 보완 또는 논리적 기반 파악 해소 방안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매번 약간 다른데요. 평가 및 문제 해결에서의 강화 약화 문제와 앞에서 나온 논쟁 및 반론 부분이 논증에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논증 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인문학이 중심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원칙은 다시 나오죠.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활용할 수 있는 문제고요. 스피드 검사가 아니라 역량 검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역량 검사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게 아니라 선택지나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스피드는 그냥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이라서 일치 부합되는 것을 찾는 게 많죠. 간단한 계산이라든지. 근데 역량 검사는 선택지와 보기가 보기의 지문을 보고 기억, 니은, 디귿을 보는데요. 이게 보기죠. 보기를 딱 보면은 여기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있다라고 답이다라는 게 스피드 검사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세모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동일한 의미인가, 똑같은 맥락에서 얘를 얘기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어렵습니다. 물론 선택지 대부분 기억, 니은, 디귿에서 하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답을 보면요. 답은 기억인데 가장 많은 오답 기억, 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바로 니은 판단을 잘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선택지 하나의 어려움을 주는 그런 시험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을 한번 보죠. 첫 번째, 2024학년도, 23학년도 기준인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4학년 연도에서는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역대 가장 많은 지원자 증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지원자 증가가 작년에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뽑는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도전자의 비율로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서는 더 좋은 로스쿨을 가기 위한 도전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증가세는 그대로 유지하리라 생각해요. 그만큼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출제 측에서 어떻게 하죠? 고난도 문제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2차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리트 하나로 학점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요새 학점 굉장히 좀 고학점들이 많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도 지금 거의 외적으로는 패스제라고 하죠. 영어 성적. 활동에서는 개별적으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근본적인 원칙 리트로 측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고난도를 많이 내서 여러분들의 수준차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에도 굉장히 높은 난이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50점대를 조금 넘는 난이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거의 10개에서 15개 출연전 계속 출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바로 저희들의 타깃입니다. 두 번째, 수리 추론 및 수학적 퍼즐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사실 고난도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식은요. 아무래도 인문계 지원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적인 능력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수리 추론의 형태. 그러니까 지문 정말 쭉 나오고 약간의 계산이 필요한 문제가 살짝 들어갑니다. 선택지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기억 하나는 계산을 좀 해야지 알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좀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 법학 문제에 있어서 고난도 문제는요. 법조문이나 법학 논증은 조금 연습을 하시면 쉽게 극복이 되지만은 법학 문제에서
수리적인 형태의 문제가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가장 쉬운 거 형벌 계산. 그렇죠? 그냥 벌금 계산. 뭐 세금 계산.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계산들이죠. 이게 들어왔을 때 변별력이 급상승합니다. 3분 안에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부담이 생겨요. 그리고 논리게임에서도 수학적 퍼즐이 있습니다. 쭉쭉 배열을 하는데 그것을 배열하기 위해서 수적 개념을 활용해서 배열을 시키는 거예요. 수의 원칙을 따져서. 그럼 난이도가 조금 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고난도 수리추론과 수학적 퍼즐 유형이 몇 개인가? 이번에 10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11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아까 고난도 문제가 10개, 15개라고 하는데 이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계산을 잘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법학 개념을 알고 그리고 수리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문에서 추리 수리가 들어옵니다. 또 어떤 때는 인문이나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주면서 같이 또 들어옵니다. 이 개념들이 없으면 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복합적인 사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만큼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내용학의 비중에서는요. 규범학과, 즉 법학과 인문학이 최근 3개년에서 합쳐서 26문항.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문제 출제를 해서 1번서부터 법학이 나옵니다. 법학, 규범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문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논리학. 이 두 개는 위치를 바꿀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법학과 인문학에서 앞에서 이거 두 개 합계가 평균 26개가 출제돼요. 근데 지문의 형태는 법학과 인문학이 굉장히 깁니다. 시간 안에 얘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 뒤에는 사회 경제적 부분, 수리 추리에 대한 수학적 퍼즐, 과학기술이니까 어떻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역이에요. 인문학도나 사회과학 전공자들한테는 논리학이나 과학기술이 들어오기 때문에 즉 여기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숨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얘를 빨리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시간을 많이 끌면은 풀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런 부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도 최근에는 난이도가 쉬운 문제가 이번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의 중상급 문제가 출제됩니다. 뭐 소위 말하는 쉽게 쉬어갈 수 있는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각각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고 이 유형에 따라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도 합니다. 그 추론적 문제에 대해서 잘 풀기 위해서는 자, 법학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럼 법학에서 내가 약한 거는 수리적인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서 법학 개념에선 중요한 것은 예외 조항, 그 다음에 제한적인 조건을 일단 확인하고 그럼 그 원칙을 조회해서 계산이 들어오는데 계산에서 도표가 있을 때는 도표 내가 어떻게 활용한다. 이런 방법, 그러니까 접근 방식을 연습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될 수 있도록 인지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법학 문제 처음에 딱 봤을 때 아, 표가 있고 계산이 있다. 원리가 뭔가? 제한 조건이 무엇인가? 계산은 어떤 식으로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답을 해결하고. 그러나 인문학 문화에서 논증에서 갑과 을의 대립적인 견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대립 견해에서는 어떻게 해결한가? 첫 번째 쟁점방, 두 번째 차이점, 각각의 주장, 핵심적인 요건들, 자 그리고 해결한다. 이런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접근 매뉴얼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뉴얼은 문제를 보고 아 얘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3번은 지나가 버려요. 그만큼 기계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출연중 과목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라고 기계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어떤 분이 출연중에 대해서 이제 고득점과 그대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점이 이제 복귀를 하실 때 재미있는 일도 많습니다. 출연중의 괴담이라고 하죠. 시험 보러 가는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굉장히 프레시한 느낌이 머리를 스친다. 아, 굉장히 잘 볼 거예요. 왠지 어둠이 깔린다. 아, 이러면 내가 잘 못 볼 거다. 준비가 잘 안 된 거죠, 사실은. 준비를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풀 때
감정이 들어오면 이거 좀 어렵겠구나. 이거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는 벌써 마음적으로 흔들리면은 이성적인 부분에서 판단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메뉴를 기계적으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훈련한 대로 푸는 겁니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푸셔야 돼.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냥 문제를 푸는 기계에 대한 느낌으로 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2시간을 지치지 않고 쭉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첫 번째 과정을 그래서 진행하신 건데요. 현재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죠. 자, 비중입니다. 첫 번째, 법학 부분이 이번에 11개인데요. 최고 15개까지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몇 번 약간 비중이 다릅니다. 그다음 인문학에서도 34% 요새 인문학이 더 많이 출제돼요. 13개에서 15개 출제입니다. 두 개 합쳐서 26개 출제고요. 사회과학이 5문항, 논리학 3문항, 그 다음에 과학기술 5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중을 보시면은 법학과 인문학이 굉장히 많은 비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유형별로 볼까요? 먼저 법학에서는 주황색 표시가 추리입니다. 자, 법학에서는 이번에 24학년도에서는 논증보다 추리가 월등히 많았어요. 논증은 2문제밖에 없었습니다. 즉 추리 파트에서 특히 법학에서 이번에 계산형 문항 또는 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문항들이 한 6개 정도 출제합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해요. 그래서 사실 법조문을 열심히 보시고 법조문의 개념을 이해하면 그 다음 고득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계산형 문제에 대한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인문학은 논증의 반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글에 대한 정확한 분석, 특히 이번에 윤리 철학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매년 다르지만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는 추리와 논증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출제가 됐고요. 자, 논리학에서 아무래도 추리 파트가 전부 다였고요. 과학기술에서 추리 파트가 많은 출제를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개 이렇게 추리와 논증이 동일하게 출제가 돼서 이번엔 추리가 조금 더 많은 비중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리 중에서는 추리 파트가 많을수록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논증 파트에서는 글에 대한 지문 분석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나마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지만 추리 파트는 아예 손을 못 대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유형에서 어떤 출제 경향을 보이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적인 전략을 할 땐 첫 번째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돼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객관적 파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내 스스로에 대한 실력을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 보시면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라고 기출 한번 풀어보실 때 약간 애매했던 문제가 있어요. 내가 2번인가 3번에 좀 혼동되는데 답은 2번이었다. 나 맞은 거야.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뭐가 틀렸고 얼마만큼 되는 걸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지 그만큼 학습할 거리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도 오히려 나쁜 건 전혀 없습니다. 왜? 보완하고 내가 학습적인 전략을 쓸 때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수 가능성 아예 없앤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유형과 약한 재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 어떤 보면은 심리적으로 난 과학이 약했는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과학을 잘 푸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법학을 내가 들으니까 법학 약할 것 같은데 저는 자연계 출신이라 법학 잘 모릅니다. 근데 법학은 또 잘 푸세요. 오히려 자기 전공 분야의 과학기술 자꾸 틀리시더라고요. 이런 분도 계세요. 냉정하게 본인 실력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실력 배양에 있어 기본 룰은 법학을 내가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생소하다. 법학 개론서를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법학 개론이라고 찾아보시면 20여 가지 책이 이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거 보시면 돼요. 기본 개념은 지금 한번 쌓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개념을 모르면 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론서 정 안 들으신 분들은 개론서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교의 기출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한번 연습을 하신 것도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하나의 그런 접근 방법론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 법학은 특히 여러분들이 비중이 11개에서 15개고 1번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출연정 시험에서 1번서부터 법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적 부담감이나 블럭이 좀 들어가 있다. 굉장히 불리합니다. 근데 성적 오르기는 쉽지 않은 게 법학. 왜냐하면 유형이 매번 바뀌어요. 수리적인 계산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유형 자체가 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달라져요. 어떤 때 내가 잘 푸는 모의고사 보면 잘 봤는데 그 다음에 못 보고 이런 게 굉장히 반복이 됩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내가 다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어떤 분이 자기는 딴 것들은 모르는데 자기는 이 법학 문제가 많이 틀려서 당신은 법학이 제일 싫대요. 여러분들 법조인 되실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 모순입니다. 법학이 제일 즐겁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학 개론서 보시면 아마 70%는 그냥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 상식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약간의 전문적 개념이 들어오고 실제 문제에선 전문적 개념은 들어오진 않지만은 법의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법 규범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면 맥락적으로 빠르게 캐치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문학은요. 광범위하죠.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윤리사상, 심리학, 미학, 사회문화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실 거지만 그래도 내가 좀 약한 분야가 있다면 한번 도전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윤리 파트는 계속 출제가 좀 여전히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비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속된 것은 윤리사상 쪽에 윤리, 도덕.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유명한 두 가지의 근본적인 원전이 있죠. 목적론적 윤리설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기본적인 원저들입니다. 니코마코스에게 전해주는 윤리학적인 서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고요. 그 다음에 역시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 의무론적 윤리설로 알려져 있죠. 네, 두 가지 책 중에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좀 읽기는 편합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복론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맘때쯤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칸트 책은요. 세 가지 비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 비판에 실천 이성, 순수 이성, 판단력 비판 세 가지가 있는데요. 판단력 비판에서는 사실 미학적인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법철학의 개념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윤리학에서는 실천 이성 비판을 거의 집약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해설서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풀어 쓴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원전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 책 이전에 이제 3대 비판서 중에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정말 칸트에 대해서 독일어도 읽어보고 영어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언어로 읽어봤는데 다 어려워요. 한글도 굉장히 한글인가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개념들 이것도 좀 어려운데 어려운 개념들을 볼 때 내가 잘 몰라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고 아이고 이런 개념이구나 그러면서 읽어나가서 이게 축적이 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요 한 권의 책으로 윤리학적인 개념들을 전부 다 익힐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책은 쉬운 책은 금방 휘발려 버리죠. 그런 장점이 있는 책들 윤리학의 근본적 서적 두 가지입니다. 인문학 이번에 윤리철학이 윤리도덕철학적 관련돼서 한 8개가 출제했어요. 굉장히 많은 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강도 한번 1회 정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만큼 한번 지금 시기에 도전해 보시면 하답니다. 좀 읽다가 몇 페이지 못 읽고 그만둬요. 전 그래도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라도 읽었다는 게.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조인이 되셔서 서적에 꽂혀 있다고 해서 나쁜 책 아닙니다. 굉장히 품위를 드러낼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논리학 부분에서는 논리학 서적은 아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논리학 서적의 정통 논리학 서적 중에서 두 가지 책을 소개된 그전
거를 스티븐 바커 책을 한번 소개했는데 그게 번역이 좀 옛날 번역이고 그래서 좀 용어 자체의 가독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저는 영어로 봤기 때문에 몰랐는데 한글로 보니까 굉장히 옛날 번역이고 가독성이 떨어진다 해서 지금은 어빙코피란 이제 바커가 있어요. 스티븐 바커. 자, 번역이 됐고요. 스티븐 바커는 논리학 입문. 뭐 또 비슷한 제목을 가질 건데요. 자, 이 두 사람의 책이 괜찮은데 이 책은 좀 번역상에 좀 여러분들 가독성이 어렵고요. 그래서 그래도 최근 번역이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논리학 서적들은 좀 방대하기 때문에 논리학 서적은 그래요. 앞에 이론을 보여주고 사례를 보여주고 그다음 연습 문제. 연습 문제 보시면 아주 자잘한 연습 문제를 뭐 100개씩 풀게 만듭니다. 그래서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적응되도록. 근데 그런 하나의 책들인데요. 이런 정통 서적들을 보시면은 제가 볼 때 별로 흔들림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파생되는 수험서 비슷한 책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도움은 그렇게 받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개념들을 한번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논리게임에서 약점이 있으신 분들은 논리게임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지금 절판돼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가해지에 있는 책인데요. 뭐 정 내가 논리게임에 약점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기초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고요. 제가 논리게임의 기초란 강의에서도 여기에 기반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거라서 그것을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뭐 공통과학이라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뭐 생명공학, 화학, 물리학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뭐 쉽게 그림 많고 교과서 아니더라도 그림이 많고 사진 많은 책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탁탁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함양하시면 아무래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제에서 양자역학 같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전공자에는 그 이해를 못한.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한테 완벽하게 이해를 하라고 출제하는 것은 아니죠. 모르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과학 개념에 대한 그런 배경이 있으면은 이건 이런 거를 뜻하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예 그런 개념을 블럭을 한다. 이건 내가 잘 몰라 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뭐 흥미롭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 것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가능하고요. 지금 이 시기에나 가능한 겁니다. 조금 시간 지나게 되면 이제 굉장히 급해져서 이런 거 볼 틈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중에서 약점이 되는 것 하나를 내가 한번 잡고 한번 바로 시작한. 저는 외국에서 공부를 오래 했지만은 외국에서 완전히 저 혼자 공부하는 거였어요.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렇죠. 외국 유학 가면 다 그렇죠.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 더 공부해라. 성적이 왜 이러니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 스스로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기억은 딱 하나였어요. 공부할 거 뭐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 즉시 시작하자. 저는 그게 제 모토였어요. 그래서 잠자고 누워 있다가도 어떤 책이 내 논문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책이 어딨지? 라고 하면 바로 일어나서 찾아보고 그리고 체크해놓고 뭐 체크하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즉시 시작하는 버릇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잊어먹고 또 안 할 수도 있죠. 또 생각하면 다시 하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방식은 바로 지금 즉시 바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괄과 그 다음에 2025학년도 여러분들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근본적인 여러분들 실력을 좀 높여서 여러분들도 정말 고득점에서 좋은 로스쿨을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것이 아마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이 뜻은 중간에 어떤 쉼의 텀을 줬을 때 이 적성은요. 나도 모르게 문제를 볼 때 탁 돌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적성이죠. 의지적인 것이 처음에 들어오자 나중에는 몸에 배기게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 보니까
공부하다가 좀 한 2달, 한 3달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지칩니다. 약간 브레이킹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머리 식힐 겸 잠깐 쉬자. 예, 적성 사라지는 겁니다. 전혀 그래서는 안 돼요. 머리 식히더라도 기본적인 독서는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항상 저도 뭐 이런 모의고사 시즌 되면은 저는 사실 저도 계속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사실 원칙적으로 인지과학적으로 여러분들 24살이나 만 24세 이상이 넘어오게 되면은 수학과 논리적인 사고 능력은 노화됩니다. 퇴화돼요. 물론 이제 이해력과 창의력은 높아진다고 하죠. 뇌과학에선. 그만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선 더 많이 열심히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문제 놓고 저는 다 풀어나가는 형식이라서 자꾸 잊어먹고 이거 어떻게 풀었지 헷갈릴 때가 있죠.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모의고사 시즌에선 저는 어디 갈 때 지하철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지하철 방법은 뭐냐면 제가 뭐 다른 기회에 통해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건데요. 자, 지하철에서 여러분들 2호선 같은 경우에 강남역에 2호선에서 한 정거장의 타임이 얼마인지 아세요? 1분 50초에서 길게는 2분 5초 정도 됩니다. 문제 하나 푸는 거예요. 그 시간에. 문 닫히면 시작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는 2정거장. 그리고 풀고요. 한 정거장 끝나기 전에 긴장감 아주 높습니다. 다음 정거장 30초 전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시간 압박에 대한 시각은 지금부터 가지시는 게 좋다는 모든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시간 안에 푸는 거예요. 이거 문제 한번 내가 될 때까지 해보자. 30분 풀어봤자 실전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위험한 건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은 다른 문제를 볼 때 똑같이 오래 걸리는 방식이 체득이 돼버립니다. 반복하는 연습은 처음에 풀고요. 틀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 이 2가지를 꼭 기억하고 진입하는 게 처음부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버릇을 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노력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입문 과정에서는 이론적인 측면과 이런 기본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간접적으로 논리적인 비판 능력을 향상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나중에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저희 기출문제 여러분들 지금 아끼실 필요 없어요. 왜? 기출 동일한 문제는 다시는 출제 안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유형이 출제됩니다. 어떤 분은 기출 아껴서 나중에 전혀 도움이 안 돼. 미리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왜? 문제는 기출을 이용해서 약 40%는 새로운 유형이 매번 출제가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기출을 많이 보실수록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출 중심으로 진행할 거예요. 물론 아주 고난도의 문제는 좀 배제를 하고 입문 과정에서는 그래도 중간 정도의 접근할 수 있는 문제로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